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이제 회계였죠, 회계. 영어로는 어카운팅. 이 참 회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지 그게?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그래서 이 알고 모르고 차이가 확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계가 아닌가. 저는 맨 처음에 회계를 배울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를 왜 학교 다닐 때 중요하게 안 가르쳐 주지? 하는 생각. 국영수만큼 중요한 거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데. 어, 해서 자,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좀 잘 모른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회계는 뭐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라고 써있죠? 사업의 언어입니다. 사업의 언어인데 사업을 언어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 혹은 사업의 언어를 모르고 비즈니스 경영을 배운다. 비즈니스 관리를 배운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 기본적인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회계를 알고 모르고 알고 모르고로 확 나눠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면 어, 이제 저는 이제 IT 회사를 다녔으니까 IT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램만 열심히 짜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조직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자를 시켜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략기획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임원 회의를 정말 거의 매주 들어갔거든요. 매주 들어가서 이제 회의록을 쓰고 뭐 회의록 배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만 짜다가 이제 팀장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계 때문입니다. 이게 사업의 언어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숫자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회계를 모르면 사람이 바보가 돼. 정말 한순간에 바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관리 회계라는 게 있으면서 비용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비라면 직접비는 이제 명확한 게 직접비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데 화장품의 케이스 뚜껑이 얼마다 이거 완전 너무나 명확한 거죠. 야 이거 하나의 원가가 얼마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화장품 공장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가 얼마큼 썼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3층에 화장품 공장이 있고 4층에 만약에 이거 종이 상자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작업과 4층에 그 이 겉에 상자를 만드는 작업이 달라. 근데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가 더 많이 썼느냐 이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대충 합리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비용을 나눈단 말이지. 네가 이만큼 떠하나, 이쪽이 3층이 얼마큼 떠하나, 4층이 얼마큼 떠하나. 그러면 이제 비용을 많이 떠안으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간접비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간접비 배부 뭐 이런 거에서 아주 사활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실적이 달렸으니까. 실적이 왜 중요해요? 인센티브, 성과금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회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임원 회의 와가지고 뭐야 이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비용을 그냥 뭉태기로 떠안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임 팀장들 처음에 팀장이 된 사람들은 따로 데려다가 막 회계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런 그래서 회계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영어를 알고 모르고 이런 것처럼 외국 나갔는데 굉장히 뭔가 이게 벌어지는 차이가 확 벌어지는 음, 그런 분야이기도 하다. 음. 그리고 이제 회계를 아는 사람은 그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니 뭐 재무제표라고 하죠. 재무제표 안에 뭐 재무상태표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걸 재무제표라고 해요. 막 서류들 이렇게 숫자들 막 써 있는 거 보면 그럼 이게 뭘 봐야 되는지 아는 거지.
업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업에서 더 중요한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쭉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이 좀 없는 사람이면 그냥 다 검은 건 숫자고 예, 바탕은 하얗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따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M&A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M&A를 하면 이 회사 같이 상태가 어때?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가져와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 이제 제가 모셨던 사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확인해봐. 이거 왜 이런 거야? 이런 걸 딱 찝어내시는 거 보면 저분이 좀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면 더더구나 그렇고 큰 회사에 계시더라도 이제 관리자로 가면 갈수록 꼭 아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전공을 했다가도 까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훅 들어와가지고 예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이제 처절하게 현실적인.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 내가 이제 사업을 해. 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뭐 이게 돈이 남아 돌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항상 모자르죠. 이제 모자랄 때 돈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거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왜 대차대조표라 불렀냐? 이유도 웃겨. 이제 요게 차변, 요게 대변해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왜 대변이냐? 그냥 이름 붙인 거야. 뭐 아무런 이유 없어. 그냥. 그래서 뭐이 말이 이상해서 그런지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되게 웃기게 배워서 이거 회계는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가 회계 배울 때 정말 무식하게 배웠는데 야 대변 차변 헷갈리거든. 야 뭐 대변은 왼손으로 닦아 오른손으로 닦아 이렇게도 가르쳤던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그래서 오른쪽이 대변 뭐 이렇게도 가르치고 뭐 했던 자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배우면 금방 다 까먹어요.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자 요쪽이 이제 내게 아닌데 이 어찌 됐건 있는 게 이제 자산이고 이제 돈이 없을 때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빌리거나 어쨌든 빌리면 부채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야 같이 동업하자. 그러면 이제 동업하자는 건 뭐예요? 주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자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 야 동업하자. 동업하는데 야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이 해야겠지? 너는 조금만 가져와 해서 6대 4, 60대 40 뭐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야야야 아니야 야, 뭐 무슨 동업이야 동업은 깨져 싸워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고 이제 60만 원, 40만 원 했다고 치고 40만 원을 빌리면 대충 연이자가 10%라면 대충 뭐 4만 원 이자를 낸다. 뭐 대충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본에. 그리고 빌리면 부채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 기장한다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걸 왜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업을 할 때 이 어디서 돈을 끌어오느냐에 따라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린 거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선택을 해야 되잖아. 돈이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드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네. 나 60만 원밖에 없는데 40만 원을 대출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40만 원 있는 친구를 꼬셔가지고 동업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봤어요.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익이 100만 원이 났어.
아주 뭐 해피하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이익이 100만 원이 났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돈 번 돈은 다 나눈다고 쳐요. 그러면 비율대로 나누겠죠. 이제 투자를 받았으면 60대 40이었으니까 나 60만 원, 파트너 40만 원을 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다 쳐. 그러면 이익이 100만 원이 나면 은행한테는 4만 원만 주면 돼. 이자만 주면 되니까 일단. 그럼 나한테 96만 원이 들어와요. 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6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96만 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피한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적자가 났어. 100만 원이 적자가 났네. 야,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00만 원이 적자가 나버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적자가 나도 투자 비율만큼 나누겠죠. 그럼 마이너스 60만 원, 파트너는 마이너스 40만 원. 적자 난 것도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집어넣었던 100만 원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은행에 돈을 빌렸어. 그럼 그 마이너스 100만 원 난 건 내가 떠안아야 되고 은행엔 추가로 4만 원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04만 원이겠네요. 일단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은 봐보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자, 이익이 날 때는 이게 좋고 96만 원이 적자가 날 땐 이게 좋고 적자가 날 땐 투자하는 게 좋고 투자를 받는 게 낫고 이익이 난다고 생각했을 땐 대출을 받는 게 낫고 극단적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플한 예지만 회계라는 걸 모르면 그냥 뭐 개념 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 끌어들이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친구가 꼬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야. 이 메이저 60부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이제 차극 뭐 열심히 저축을 했던 뭐 어찌 됐건 친구가 막 좋은 사업이 있다고 꼬셔. 야, 누구야 내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아유 대박이야.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 야, 근데 너도 생각했으면 너 돈 벌 생각 없어? 아, 내가 뭐 없어도 되는데 너 돈 필요하면 너 돈 벌고 싶으면 내가 뭐 기회를 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셔. 40만 원만 넣으면 된대. 아, 마음이 들썩들썩해요. 뭐 얼마큼 준다고. 그때 그냥 일단 40만 원을 넣는데 그게 투자로서 40만 원을 넣은 건지 빌려주는 대출로서 40만 원을 준 건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지. 아, 나도 사장이야 라고 40%의 지분이 있어 라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였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계약서도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명확하지가 않아.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사장인 줄 알았는데 직원이고 직원인 줄 알았는데 뭐 사장이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적어도 그렇게 뭐 분란을 살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자, 뭐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회계가 왜 중요한지.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어. 이제 다 날라갔어. 막 사업이 망했어. 아, 몰라. 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 이제 다 날라갔어. 이제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막 홀라당 다 날라갔어. 그랬을 때 내가 투자자로서 돈을 넣었다면 이 4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아, 내가 주인이니까. 나도 주인이었는데 그 사업이 날아갔어? 그럼 나도 책임을 져야지.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빌려준 거였어. 그러면 어찌됐건 권리는 있는 거죠. 그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이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게 이제 위험한 게 명확하게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말로써 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대출인 줄 알고 빌려주는 줄 알고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을 그래. 야, 네가 그때 투자한 거잖아. 이러면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이걸 잘 가지고 계시면 사업의 언어잖아요. 사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한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이 회계라는 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이 자연 법칙은 한번 이해하면 쭉 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포스트잇이 있는데 이거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떨어져요? 지구가 끌어당긴다며.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면 이게 떨어진다며. 이거는 평생 안 까먹어요. 근데 이 회계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아무튼 상거래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요. 배워도 까먹어. 배우면 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까먹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이 몸속에 새겨놔야 그래야 막 숫자로 얘기해도 머릿속에서 쓱쓱 돌아가면서 많이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헷갈려 놓으시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또 이게 뭐 야구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회계 이제 이게 영어로 가면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글로벌 회사에 이제 M&A를 한다 막 담당하고 그러면 막 영어인데 막 약자를 써가지고 막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모르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혹은 이제 다음 강의까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중요하다. 언제고 알아놔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지. 제가 이걸 막 깊이 들어가서 뭐 할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래 회계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 맞아. 언젠가 기회 되면 맞아 까먹으면 안 돼.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굳이 책을 안 사시더라도 회계 같은 거는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회계를 얘기를 하면서 회계는 영어로 어카운팅입니다. 자, 파이낸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파이낸스는 재무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와 재무의 차이점이 뭘까요? 회사 가보면 회계팀도 있고 재무팀도 있어. 그게 합쳐진 데도 있겠지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나눠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회계는 뭐고 재무는 뭘까? 둘 다 이제 숫자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생각해보다가 이건 제가 내린 이제 정리 방법인데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국어로 따졌을 때 어카운팅 회계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에 맞게 숫자들을 작성해서 이제 넣어야겠죠. 재무는 뭐냐면 장문이야. 위에 건 문법이었으면 장문은 뭐예요? 그 문법에 맞게 장문을 하는 거죠. 자, 돈을 어떻게 투자받아서 그걸로 어떻게 또 물건이나 어떤 공장 뭐 이런 걸 사서 그게 투자죠. 돈을 끌어와서 뭔가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비용 나가고 이익 남은 걸 또 어떻게 할게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재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할 때 문법이 되는 게 회계인 거고.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막 숫자들이 들어오면 그 문법에 맞게 딱 정리를 하고 정리된 걸 가지고 재무팀에서는 막 어떤 판단을 하겠죠. 이번에는 이 번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배당을 하는 게 좋겠다, 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디가 더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재무팀이 힘이 세죠. 의사 결정을 하는 데잖아. 돈이 부족한데 이걸 투자를 받을지, 빌려올지, 뭐 이런 의사 결정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왔어. 이거를 뭐 급여를 더 주는 데 쓸지, 뭐 기계를 사는 게 더 좋을지, 뭐 이런 의사 결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팀이 뭐 힘이 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재무팀은 이제 어떤 진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과 친할 가능성도 크고 좀 숨기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 뭐 그런 여담.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런 재무까지 가기 위해선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회계는 뭐냐?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재무회계의 Financial Accounting이랑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으로 나눠지는데, 뭐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 세금 낼 때 쓰는 세무회계, 그다음에 원가회계, 그러니까 원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Financial Accounting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뭐 은행에서 제출할 때, 뭐 정부에서 세금 낼 때, 아무튼 등등 외부인들이 보기 위한 게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는 말 그대로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관리회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업 1팀이 있고 영업 2팀이 있어. 누가 더 잘했나? 누구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나? 그런 게 관리회계에서 하는 영역들인 거고, 외부에서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죠. 아이고, 영업 1팀에 돈을 너무 많이 주던, 뭐 2팀이 돈을 많이 주던, 그런 상관없고, 회사 전체적으로 얼마나 벌었어?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할 땐 관리회계가 더 중요할 수 있죠. 그 재무회계 같은 건 뭐 회사가 크지 않으면 뭐 외부에 맡기면 되는 거고, 서류 전달해주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인센티브를 더 주기는 게 좋나, 뭐 비용을 주는 게 더 좋나, 뭐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관리회계가 더 뭐랄까 활용하기 좋은, 쓸모있는 아무튼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죠.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등분으로 합니다. 이게 어렵게 배우면요, 이 세부적인 계정부터 외우게 시키는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하면 나무부터 보면, 세부적인 나뭇잎부터 보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이렇게 전체를 보는 연습부터 하는 게 좋은데,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뭔 소리야 저게 하면, 자, 자산은 이거예요. 어찌 됐건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게 자산입니다. 뭐 미래 에셋 들어보셨죠? 그게 에셋이 저런 자산을 얘기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부채는 그 중에 빚은 얼마야? 뭐 다 내 돈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부채가 있죠. 내 거가 아닌 거, 줘야 될 거. 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자본이 진짜 네 돈이다. 어떤 회사, 금융회사 중에는 뭐 에쿼티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자본. 자, 그래서 부채랑 자본을 더했을 땐 자산이랑 똑같아야 돼요, 숫자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꼭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산, 부채, 자본. 자, 이건 어떤 상태인 거죠. 너 지금 얼마 있어? 지금 이 순간, 혹은 여기 날짜 있죠. 이게 중요해. 항상 여기 날짜는 이렇게 써야죠. 작년이어야 되네. 2020년 12월 31일 날, 작년 말에 그 순간에 31일 마감하고 돈이 얼마 있었어. 뭐 그게 자산. 돈이 아니라 뭐든 공장이든 땅이든 뭐든 아무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야, 이런. 그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2019년 12월 30일 너 얼마 있었어? 그게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나면 보통 건강한 회사라면 자산이 늘었겠죠. 돈을 벌었을 테니까. 2020년 그때 얼마 있어? 이게 재무상태표야. 그러면 이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늘었지?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긴 날짜를 이렇게 써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는 언제, 딱 어떤 순간.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1년 동안 왜 이렇게 차이가 나?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돈을 이만큼 벌고 비용을 이렇게 써서 이만큼 이익이 났어. 그래서 자산도 늘었어. 그런 이런 구도를 이제 딱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구도를 잡아놓고 회계 공부를 시작하시면
훨씬 쉽죠. 그래서 세부적인 건 까먹더라도 이런 전체 구도는 잊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성을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왼쪽과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숫자를 쓰는 게 맞나 오른쪽에 맞는 게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회계 시스템들이 다 있어서 이게 안 맞으면 입력이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론은 알아둬야겠죠. 자, 아까 늘어난 만큼 자산이 늘어난 만큼 이건 내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익이 매출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익이 늘어나니까 자산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그 자산은 그 이익은 내 돈이잖아요. 줘야 될 돈이 아니잖아. 내가 벌었잖아. 그러면 자본이 늘어난 거겠죠. 그래서 그 자본은 다시 거꾸로 보면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 그만큼 자산과 자본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왜 그랬냐? 항상 왼쪽에 쓰는 게 맞나 오른쪽에 쓰는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매출은 오른쪽에 쓴다, 비용은 왼쪽에 쓴다, 자산은 왼쪽에 쓴다, 부채는 오른쪽에 쓴다, 자본은 오른쪽에 쓴다. 이게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 요거 안 맞으면 회계팀 야근한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 안 맞으면. 그런 기본 개념만 가져가셔도 회계를 접근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회계는 사업의 언어다. 사업의 언어를 모르고 경영을 하고 사업 뭐죠? 경영을 공부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럼 좀 그렇겠죠. 그래서 쉽게 회계도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써먹을 걸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만 살짝 이야기 드리고 벌써 30분이나 했네. 얘기하다 보니까 내일 또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